살다 보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고요. 제가 살아가는 주변에 이렇게까지 요지경 세상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막상 당하고 나니 너무 황망하고 어이도 없고요. 이 일을 당한 당사자는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과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평범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주변에서는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남편과 저를 두고 인고 부부가 될 거란 말도 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지금까지 평범 그 자체였죠. 얼마 전 있었던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말이에요. 특히나 말이죠. 아무 기반도 잡혀있지 않던 신혼 시절에는 정말 서로 일하기 바빠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다고 남편과 제가 열심히 서로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은 차츰 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당시 결혼하기 전이었던 도련님 소식을 듣게 됐죠. 지금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제 남편의 남동생 말이에요. 결혼 당시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가족들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결혼 문제로 정말 시부모님 이마에 고립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죠. 결혼하겠다고 데려와서 시댁 문턱을 넘은 여자만 해도 한 손으로 꼽기 힘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사고는 어찌나 그렇게 자주 치는지 처음 남편과의 만남에서도 제가 이런 일에 힘들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복잡한 거 싫어하고 뭐든 남한테 맡기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민은 옆에 있던 여자들도 다 떠나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런 시기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기보다 연상이라니 시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보, 내 동생도 말이야.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엊그제 나한테 전화와서 하소연을 그렇게 하더라. 어떻게 이 나이가 돼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냐고 말이야. 그걸 나한테 말한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닌데. 어머, 도련님 결혼하겠다고 누구 데려오기라도 했대? 그래도 다행이네.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서 다들 걱정이 많았잖아. 근데 어머님은 당신한테 어떤 문제로 하소연하신 거야? 아, 그게 말이야. 동생 놈이 지금까지 제대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사고도 많이 쳤고 그런 놈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아주 집에 폭탄을 떨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철딱선이 없는 놈이 내 동생이라니. 게다가 엄마는 그 나이 많은 여자가 애라도 낳을 수 있냐 고민하시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지금 도련님이 다니는 직장은 꽤나 진득하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간 모은 돈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그 나이에 결혼이라 하면 다행이지. 어머님은 너무 많은 걸 바라신다. 그 꼴통 놈이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까먹지도 않아서 다행이지.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 녀석이 이번 주에 그 결혼할 여자란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알라고. 남편은 집안 사람들 모두 자기를 붙잡고 동생 일로 스트레스를 준다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도련님이 법을 거스를 정도의 큰일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점이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은 도련님을 대학까지 보내고 군대까지 다녀온 도련님은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볼 땐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만났을 무렵 도련님 역시 철이 없어 보였는데 이전에 얼마나 말썽쟁이였을지는 저도 감이 잘 오지 않는 이야기였죠. 사실 남편과 제가 당시 이렇게까지 도련님에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없진 않았어요. 도련님이 군대를 다녀오고 난 뒤에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온전히 본인 힘으로 보내진 않아서 저희를 무척이나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시부모님의 뒷바라지 영향도 있었겠지만 남편과 저의 뒷바라지 역시 도련님이 그나마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만든 주역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었죠. 뭐 아무튼
남편에게 도련님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평소처럼 갑작스럽게 자신의 선언을 한 여자를 시댁으로 데려온 것이었죠. 만약 남편이 미리 제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깜짝 놀라 표정 관리를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당당하게 손잡고 들어오는 도련님과 결혼을 약속한 제 동서대 여자는 아주 당차 보이더군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 모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싹싹하고 괜찮아 보이는 동서의 태도에 아무도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네요. 이의가 계속 급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막무가내여서 제가 미리 말리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자기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결혼하겠다는 게 무슨 죄라도 돼? 다들 너무 그렇게 분위기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 이 사람한테 잘 대해줘요. 앞으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이렇게 서먹하면 서로 힘들지 않겠어? 당신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인사 한번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큰 실례라고요. 게다가 오히려 도련님의 적반하장 태도에 다들 질렸고 도련님의 말이 끝나자 남편이 대뜸 동서대 여자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건방진 녀석, 네가 어른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으면 네 아내 될 사람 말처럼 미리 의견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 아니 옳게 되실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 동생보다는 많다는 소리 제가 듣긴 했는데 이 나이에 연상이라니 좀 놀랍죠. 올해 2랑 4살 차이 난답니다. 제가 이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밥을 좀 많이 먹었죠. 혹시나 제 나이가 저희 결혼에 문제가 될 일일까요? 다들 표정이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진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 정말 철딱선이 없는 녀석이라서 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기반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래도 결혼 괜찮으시겠어요? 그 정도 나이라면 알 건 다 아는 분이니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나이 되도록 결혼 안 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서 너무 좋은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정말로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시부모가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본인이 대표로 나서서 동서에게 쏟아내는 남편의 모습에 이런 면도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엔 정말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도 않고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의 걱정이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던 도련님도 아니었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도 도련님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으니 말이에요. 당장에 저희 부부만 해도 기반 없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당사자였기에 이 둘의 결혼이 절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 철딱선이 없다며 동생을 욕하던 남편도 걱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욕해도 자기 동생이었으니 남편의 이런 걱정들이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서로 잘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저도 이 사람이 얼마나 모았는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충분히 많이 이야기했고요.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나이도 나이니까 빨리 준비하자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 둘째 녀석이랑 결혼하는 걸 날 말릴 생각이 없네.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새 식구가 될 사람이니 일단 잘 지내보세. 시모도 아닌 시부가 이런 결혼에 찬성하니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시부의 의견을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걱정했던 돈 문제도 서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라고 하니까 남편이나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뭐라고 간섭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별도로 동서나 도련님에게 저나 남편이 따로 잔소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이런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련님과 동서는 그저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싱글벙글 매일이 행복한 사람처럼 굴었고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치르고 시까지 잡은 상태에서 아주 깨를 볶아 대더군요. 정말 천하태평이란 말이 이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곧 서방님으로 탈바꿈할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지 결혼식장은 하객으로 붐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동설한 사람의 하객의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대를 나왔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리 여자 하객이 없는지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아무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으니 말을 꺼내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찜찜한 기분을 가진 채로 거슬리는 이런 부분들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저 제 기우이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한 가족이 되었네요, 동서. 이제 와서 이런 인사하는 것도 웃기지만 앞으로 잘 지내봐요. 어머나 감사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항상 존대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형님. 그런데 동서는 혹시 대학교 친구분들은 많이 부르지 않은 건가요? 아무리 봐도 동서 측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동서, 저번에 여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동기들도 다 여자지 않나? 아,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동기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겠어요. 저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제 회사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기계 만드는 회사다 보니 남성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작은 부분도 신경 쓰게 만들어서 제가 염치가 없네요. 미리 성비를 맞춰서 청첩장 돌릴 걸 그랬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 찝찝한 부분을 풀어보겠다고 당사자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동서와 이젠 서방님으로 불러야 하는 도련님의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됐어요. 근데 거의 결혼 직후 서방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에게 큰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인상을 푹 쓰고 집에 들어와서 괜히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 저는 당연하게도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에 우리 가족을 미워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인생의 평생을 사고만 치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뭐 때문인데 그래?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면 저번에 봤던 그 친한 친구라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게 한숨 쉬지 말고 말을 해야지. 아니 내 동생 이번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 그것도 회사가 쫄딱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야. 뭐? 서방님의 회사가 망했다고? 거기 생각보다 규모 있던 곳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 나도 그게 정말 궁금하다니까. 내 동생 녀석이 지지리도 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회사였던 건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집에서 아주 푹 쉬고 있대. 그 녀석 결혼도 했으면 자기 가정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회사 망했다고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다닌다더라. 서방님은 취직 후에 그 회사에서 제대로 된 이력을 쌓지 못했는지 이력서를 넣은 회사마다 답변이 오는 것은 없었죠. 그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 점점 초조해졌고 그런 마음에 동서에게까지 짜증을 냈다고 해요.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이가 말이에요. 자기 일자리 잃어버렸다고 저번에 대뜸 저한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자기 보고 저는 돈 벌고 있으니까 유세 떠냐고 말이에요. 제가 무슨 유세를 떨었다고 그 난리를 피는 건지 그저 외식 한 번 할까 말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동서도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동서도 그렇게 속이 쓰린데 본인 마음은 오죽하겠어. 동서 마음도 알지만 이번에는 동서도 조금 참고 넘겨 그냥.
지금 상황에 말 덧대봤자 괜히 싸우기만 하지 안 그래? 저도 속상하니까 이러죠. 그래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 제 속은 오죽할까요? 아무튼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저희 집사람 좀 도와주세요. 왜 주변에 친구분들 많잖아요. 그래, 동서 말처럼 우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동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에 집중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과 저는 이 이상 시간을 끌면 서방님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싶어 동창 친구 할 것 없이 열심히 조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한 친구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정말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죠. 하필이면 근무 장소가 해외인 것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내가 나 아는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이력이 너무 없어서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쪽으로 취업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 왜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네 남편 동생 군대 다닐 때 취사병이었냐고. 우리 서방님 취사병이었지. 근데 그게 왜? 일할 곳 구하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 물론이지. 이번에 내가 들은 곳이 근무지가 해외라서 복지며 연봉이며 아주 조건이 좋다니깐. 그것도 일이 생각보다 괜찮아. 해외 리조트에서 한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니까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 딱 네 남편 동생 생각나더라. 마침 너도 나한테 조언 구하기도 했고. 정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무지가 해외라고 거기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는 곳은 맞지? 아무래도 해외니까 걱정이 돼서. 에이, 나만 믿어. 일단 나한테 그 동생분 이력서 넘겨주고 일주일 내로 내가 결과 받아서 너한테 전해줄게. 저번에 네가 도와준 일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도와줘야지. 친구는 예전에 급했을 때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서방님의 이력서를 넘겼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저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좋은 결과 가지고 온다고 했지? 네 남편 동생 바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연락 왔더라. 이거 내가 주선한 자리인 만큼 열심히 일해달라고 꼭 당부해주고 난 널 믿고 이 자리 너한테 맡기는 거니깐. 진짜? 너무 고맙다 야. 정말 친구 좋다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구나. 아무튼 네가 말했던 내용들은 내가 서방님한테 꼭 전달할게. 너무 고마워. 다음에 같이 괜찮은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한 끼 쏠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 이게 기간계약은 아닌데 원래 근무자 지원해준다던 호텔방 있잖아. 그거 2년 동안은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다네. 그게 아무래도 해외 관광 리조트다 보니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호텔만 즐기고 퇴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뭐라나.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 그래? 그럼 우리 동서는 같이 못 가겠네. 아무튼 알겠어. 내가 일단 서방님한테 전달은 해둘게. 아무래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떨어져서 지내라 그러는 건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일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한국이건 외국이든 일하는 게 힘든 건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해외까지 가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서방님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니까요. 전 그날 친구에게 들은 소식을 서방님께 그대로 전해줬어요. 서방님,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일자리 있잖아요. 그거 일단 2년 동안은 동서랑 좀 떨어져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도망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조건이 바뀌었다네요. 그래요? 그래도 다른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으니 굉장히 좋은 일자리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겨우 2년인데요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릴 순 없잖아요. 서방님에게 전하니 동서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릴 수는 없다며 포기하지 않고
해외로 일하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친구에게 서방님 생각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단번에 그 일자리에 합격해서 한 달 뒤 해외로 떠나게 됐고, 문제는 서방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모와 동서였죠. 특히 시모는 간신히 서방님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왔더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말이죠. 시댁과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닌지라 이런 소식을 전 전화를 통해 알게 됐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나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 내시면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네가 지금 우리 둘째 녀석한테 일자리랍시고 해외로 나가라고 했다면서? 이제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지내는 애들을 아주 갈라서게 만들려고 작정했더구나. 게다가 애도 아직 없는 부부를 그렇게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됐어? 아들이나 낳고 이런 결정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 시모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엔 딸만 둘이 있거든요. 항상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이번에 서방님의 결정이 가정 파탄을 불렀다며 전화로 아주 난리를 피우셨죠. 너는 항상 그런 식이다. 손이 귀한 우리 집에 말이야. 이런 중대 사항이 생겼으면 어른한테 상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마음 잡고 잘 살겠다 노력하는 둘째 놈을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돌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저는 서방님에게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꼭 이 일이 아니라도 시간 더 지나면 좋은 일자리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그럼에도 결정한 건 서방님이에요. 동서도 본인이 설득하겠다고 알아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걸요. 이런 일은 어른인 나랑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놈과 이야기해서 어쩌겠단 말이냐. 제대로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라도 낳고 이런 일을 벌였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한다. 지금 우리 집안 대를 끊게 만들게 생겼어 네가. 이미 나이가 차서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아이를 만들겠다고 이러는지 전 이런 시모의 태도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그날은 그저 제가 잘못했다. 서방님과 다시 이야기해보라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하지만 역시나 서방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동서마저 본인이 설득시키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방님은 그렇게 동서를 두고 해외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죠. 서방님이 이렇게 해외로 떠나게 되자 서방님의 집에서는 동서 혼자만 남게 됐어요. 넓은 평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혼자 지내기엔 좁은 집도 아니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혼자가 된 동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떠나게 된 서방님의 빈자리를 다들 채워주고 싶지 않았나 싶네요. 하지만 동서는 이런 우리가 귀찮다는 식의 말을 많이 하곤 했어요. 제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찾아갔더니 동서가 짙은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더군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전 동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서, 어디 나가는데 그렇게 화장을 떡칠하고 나가? 오늘 약속이라도 있어? 평소와 너무 달라 보여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아, 형님. 아니, 오늘 제 친구들이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냐고 같이 한잔 하자고 해서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 동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 테니까 친구들 보고 들어와. 처음에는 이런 동서의 행동이 전부 이해했어요. 집에 남편도 없고 하니 적적해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겠다 하는 동서를 말릴 생각도 안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동서의 이런 행동에 다들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동서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이미 자기 남편이 본인 옆에 없는 상황도 힘들 텐데
우리의 잔소리로 지금보다 더한 고민을 안겨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서방님이 해외로 일하러 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시댁을 방문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남편 나간 지 반년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 이번 월급으로는 남편 있는 곳으로 좀 다녀오려고요. 올해 집을 비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그게 가능하기는 하니? 너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그 먼 곳을 어찌 혼자 간단 말이야? 저 이미 비행기표도 다 구해놨는걸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갈 때는 여행사 끼고 갈 거라서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직접 해외까지 가서 서방님을 보겠다는 동서의 말에 다들 지금까지 동서가 밖으로 나도는 건 아닌가 생각했던 불안은 잠시 접어드는 듯 했어요. 해외로 나가 서방님을 본다던 동서 이야기를 들은 후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의 태도가 좀 변했다는 것을 전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는 분명 차별 없이 저와 동서를 대해주시던 시부모님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동서를 편애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도 물어봤지만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괜히 속으로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를 그저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그 중에 특히 하나 더 이상했던 것은 시모였죠.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러한 기분을 느낀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판명은 금방 알 수 있었죠. 바로 가족 모두가 모이는 명절의 말이에요. 아무튼 이 명절을 보내면서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됐죠. 작은 애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네가 가는 기똥차게 맞추지 않니? 어때? 이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작은 놈한테 가서 만들어주지 않을래? 둘이서 깨를 볶다가 보면 뭐라도 생기지 않겠어? 어머님도 참... 그나저나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이번에 그이한테 가서 정말 한번 해주고 와야겠어요. 그 김에 어머님 말씀처럼 깨도 좀 볶아보고요. 자기들끼리 아주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제가 주변에 다가가는 순간엔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명절이든 특별한 기념일이건 항상 동서와 저 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의견을 물어보던 시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하루는 동서가 아프다는 연락을 시모에게서 받게 됐습니다. 너 소식 들었니? 작은 애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냥 병문안이라도 오던지 너 알아서 해라. 시모는 저에게 그저 들렀다가란 말을 했지만 혼자 지내는 사람이 아프기까지 하니 얼마나 챙겨 먹겠나 싶은 마음에 저는 얼른 동서가 좋아하는 밑반찬들과 죽을 좀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동서가 아프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동서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간 음식을 들고 동서의 집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대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동서도 먼저 간다던 시모도 저희 부부를 반겨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에 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조심스레 동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길래 저희는 안방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안방 문 앞에 서서 동서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저희는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그 앞에서 엿듣게 됐어요. 그래, 네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그냥 나한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되지. 이렇게 아프다고 사람 놀래키면 어쩌니? 난 그것도 모르고 큰애한테 얼른 찾아오라고 전화해버렸지 뭐냐. 제가 무슨 염치로 무턱대고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게다가 다시 알아보니까 해외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빌릴 구석을 혼자서 찾아보긴 했는데 에이그 이 미련한 것 그걸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
네 나이에 어딜 가서 2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 그래, 이번에 아예 나가서 그놈이랑 해외에서 살려고? 네, 사실 그이 떠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잖아요. 그이도 지금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급하게 나가려고 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낳기보다는 거기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가 지금 애를 뱄단 말이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왜 진작에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홀몸도 아닌데 그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야. 다들 저 신경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이까지 말하면 괜히 더 챙겨주고 그러실까 싶어서 말을 안 했죠. 게다가 산부인과에서 그러는데 아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대요. 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뱃속에 지금 아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여기 와서 너 좀 도와줬을 거 아니냐. 사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애가 없어질 경우도 높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연락하기가 좀 꺼려졌어요. 알았다. 내 2억 어떻게든 마련해서 너한테 빌려주마. 아니 그냥 너한테 줄게. 다만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사실 내가 첫째가 장가 갈 때도 돈 한 푼 대주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 너한테 이렇게 2억 준다고 하면 걔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괜히 애 하나 때문에 차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은 내 듣기 싫으니까. 저희 부부 결혼할 때는 혼수 챙겨줄 돈도 없다며 큰돈 한 번 챙겨주지 않았던 시모가 아들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 하나로 2억이라는 큰 돈을 덥석 동서에게 준다고 하니 솔직히 밖에서 듣고 있던 제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말이에요. 자기 친자식인 남편이 가서 머리 숙이며 돈을 빌려달라 할 때는 돈 한 푼 없다며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을 때라 아이 없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곤 했죠. 근데 딸만 둘 낳았다고 저한테 감정 상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들이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될 일인가, 참 내가 밀어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말하며 급히 나가더라고요. 여보, 나 잠시 동생이랑 통화 좀 하고 와도 될까? 지금 시간 보니까 딱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수씨 말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듣던 이야기랑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 그렇게 남편은 나갔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들 소리에 전부 내주려고 하다니 전 이걸 그냥 두고 있어야 하나 싶었던 그때 밖에서 쿵쾅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의 소리가 들렸죠. 전 남편의 행동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까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저를 지나쳐 안방문을 벌컥 열더니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그대로 남편을 따라 들어갔고 거기서 마주한 건 찰싹하고 나는 남편이 동서의 뺨을 때리는 소리와 모습이었어요. 야, 너 남자들이랑 싸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지금 네 뱃속에 있는 자식은 도대체 어느 놈 자식이냐? 내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너 내 동생 그렇게 해외 가기 직전에는 집에서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냈다며. 임신은 무슨 그 비슷한 것도 안 했다고 내 동생이 그러던데. 평소 얌전하던 양반이 잔뜩 화가 난 채로 소리를 치니 깜짝 놀랐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를 더 놀라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가 서방님이 아니란 소리야? 이봐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른 설명해. 지금 내가 이렇게 네 아들 가지고 있다 올케가 이야기한다 하니까 동생이 버럭 화부터 내더라. 내가 동생한테 확인했던 소리가 거짓말 같지? 그래, 당장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진위 여부 확인해 보자고. 남편의 화가 단단히 났는지 서방님에게 바로 전화를 연결하더군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바꾸더니
방금 한 질문 그대로 서방님에게도 남편이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동서 드러나는 듯이 말이에요. 형, 아까도 물어보더니 왜 그래? 그 사람이랑은 여기 오기 직전까지 나랑 사이가 별로였다니까? 아무래도 내가 남편으로는 형편이 없었으니 그렇겠지. 근데 내 마누라가 내 애를 가졌다고?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야, 너 일단 일하는 곳에 이야기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 네 마누라라는 사람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서방님은 남편의 이야기에 심각성을 느꼈는지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그 뒤로는 거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는 동서에게 이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동서란 사람의 입은 열릴 생각을 안 했죠. 남편은 싫다는 동서를 잡아 끌고 시모,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거기서 저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동서라는 사람이 사실 다른 남자랑 서류상 혼인관계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서방님과는 서류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말을 경찰에게 듣는데 다들 충격의 도가니였죠. 그 뒤로 남편은 문제의 심각성을 서방님에게 다시 전화해서 알렸고 아까까지는 귀찮다는 내색이 있던 서방님도 급하게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도착한 서방님은 잠시 몸을 쉬어갈 시간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와 어찌된 일이냐 동서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묵묵히 있더군요. 결혼할 때 정황은 이러했다 말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평소에도 복잡한 절차 같은 것을 싫어했던 서방님은 서류나 혼인 관련 문제들은 전부 동서에게 일임했다고 해요. 워낙 늦은 나이에 급하게 진행한 결혼이다 보니 그 성미가 더했던 거죠. 아무튼 동서란 사람도 자기가 하겠다 자처하더니 서방님은 그냥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선 그런 부분을 거의 신경 끄고 살았대요. 그러다 이 사달이 난 거고요. 저희는 동서를 사기죄로 경찰에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고 동서는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조사를 받게 됐죠. 그 와중에 동서의 진짜 남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찾아오더니 서방님의 멱살을 잡고 오히려 서방님더러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에게 상간남이라는 소송도 진행하는데 당한 것은 정작 우리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동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기에 대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방님을 상대로 이따위 소송을 했으니 저희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기에 어떻게든 유능하다는 변호사와 서방님의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됐죠. 다행히 서방님이 동서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왔던 것이 증거로 입증이 되어 서방님은 상간남 소리는 면할 수 있었어요. 소송 뒤에 서방님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서방님의 곁에서 저와 남편은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알았는지 서방님은 최근에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겨우 구해 열심히 살기 위해 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이번에 일어난 일을 교훈 삼아 중요한 일은 남에게 함부로 미루며 살지 않겠다 다짐하더군요. 아무튼 그 뒤 동서란 사람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사기 사실을 다 인정했고 동서의 진짜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해외에서 일하는 줄 알고 있었다네요. 예전에 서방님 만나러 해외 갔던 그 시기에 자기 첫 번째 남편을 만나고 온 거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 통장이 동서 손에 넘어가기 직전에 남편이 알아차렸기 망정이지 어머니 통장은 돌려받아서 은행 가서 잔고 확인까지 했고 2억은 잘 있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동서는 2억은커녕 두 남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될 판이라 사실 두 남자가 겪은 것에 비하면 푼돈이긴 했지만요. 이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님에게 혼인 이력이 따로 남지 않았던 걸까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지만 우리가 너무 남처럼 살진 않았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됐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 시그널들이 저희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저 떠넘겼던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굴러가서 커다란 눈덩이처럼 이런 큰 사건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싶어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